이번 시간에 강의할 것이 당신의 고객을 하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아주 고전적인 책입니다. 제가 마케팅과 고객과 영업적에 관계돼서 제가 소개할 책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 책은 아닌데 이 책 중에 전략적 판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략적 판매. 그 책은 판매돼서 그 책이 나온 지가 제가 보기에 역사가 한 40년, 50년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세일즈 회사들, 보험회사를 비롯해서 세일즈 영업사원들의 신입사원 입문서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계된 책인데 저는 전략적 판매라는 책에 대해서 매우 감명을 받았는데 영업이 세일즈가 뭐고 고객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석들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 중에서요, 특별히 영업 조직, 영업 전문 조직에는 전략적 판매라는 책이 아주 이렇게 제가 보기에 기본서로서 인기가 있는데 일반 많은 기업들이죠, 일반 제조업이랄 쪽에 대해서는 그 책이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고객에 대한 이야기, 마케팅, 고객, 영업에 대한 것들이 서서히 이렇게 부상되기 시작하고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죠. 분위기가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이제 그런 것이 관계된 영업이다, 마케팅이다, 고객이라는 용어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회자되기 시작하고 이론들이 이제 나오고 거기다 많은 이제 개념들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전략적 판매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영업이 무엇인지, 고객이 무엇인지 해서 아주 그건 50년 전에 만든 책인데 아주 기본 베이직입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책이 과거에는 번역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번역되지 않아서 원서로밖에 읽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그 전략적 판매라고 해가 책이 번역돼서 국내 시판되고 있어서 누구라도 그 책을 구해서 읽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고객을 모르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과거에는요, 제품만 잘 만들면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내가 만드는 제품에 내가 만든 서비스만 좋으면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드디어 공급 과잉입니다. 공급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인터넷 기술에 비해서 모든 기술이 상당히 많이 이제 보편화돼 가지고 기술에 대한 차별성이나 공급 능력에 대한 차별성이 이제 드디어 많이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주도권이 이제 고객에 넘어갔습니다. 이게 쉽게 해서 고객이 선택되지 않는 조직, 고객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기업과 조직은 미래가 어떻게 됐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가 이제 드디어 연구가 필요하겠네요. 이제 고객 만족을 해야겠다, 고객 감동을 해야겠다, 고객을 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 책은 아주 중요한 책인데 이 내용이 고객을 단층적으로 보지 말고 심층적으로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고객을 업그레이드라는 말 뜻이면 고객을 봐라, 이제 고객을 분석하라, 고객을 잘하라, 고객 만족시 고객 잘하라는 말인데 그걸 업그레이드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말은 고객을 단순하게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대한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책에 보면 몇 가지 도표들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마치 수학 문제 같이. 제가 나중에 그 페이지를 열어서 그 사례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예제들을 제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제가 고객 관점에서요. 그럼 제가 칠판에다가 공식을 한번 써볼 테니까 쓰고 설명할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가 매출을 일으켰다 한다면 고객 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매출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아마 그 팩터 중에 한 가지로 고객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요, 자기와 비즈니스에 관계된 고객 수를 일람표를 만드는데 고객 숫자가 적다면 사업을 잘하기 어렵겠네요. 그러면 소수의 고객으로부터 오다를 받아야 되는데 오다가 항상 오지는 않겠죠. 이렇게 띄엄띄엄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사업에 있어서 매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징적으로 고객 수하고 매출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고 당신의 서비스나 제품을 살 수 있는 고객 수가 몇 명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리스트를요, 30명 정도의 명단을 말한다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못 먹고 살겠다, 그 말이죠.
30명의 고객으로부터 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할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 숫자는 늘었습니다. 고객 수가 늘었어요. 저희 고객 수요, 한 100명 되는 것 같은데요. 간신히 먹고 살겠구나. 근데 부족하겠구나. 아까 30명은 유지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100명 그러면 뭐가 좀 고객 100명과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뭔가 일을 한다면 수입은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충분할 것인가? 충분할 것 같지는 않아요. 부족할 것 같아요. 어쩐지 미흡해 보여요. 그렇지만 운영은 되겠다. 좀 많이 어렵긴 하겠지만 굴러는 가겠다. 근데 여유가 없어가지고 뭐 여유를 부릴 수는 없겠구나. 자, 거기서 늘었습니다. 고객수가. 예, 저희 고객수는 한 300명 됩니다. 300명이라는 숫자를 말할 수 있는 비즈니스맨은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300명의 고객을 말할 수가 있으면 먹고 사는 겁니다. 300명의 고객은요, 한 기업과 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300명. 300명이 되면 우리는 그 회사 정상적 기업, 뭐 굴러가겠네. 뭐 이익이 좀 있기도 하겠네요. 여러분, 30명, 100명, 300명이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럼 숫자를 더 늘려서 500명이 되면 당연히 더 낫겠죠. 그렇죠? 500명이 되면 뭐라고 했어요? 업계에서 상당히 뭐죠? 이제 여유가 생깁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는 그렇죠? 500명, 그렇죠? 1000명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한국 1등입니다. 저희 회사는 1000명의 고객으로부터 일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대한민국 1등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더 키우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3000명의 고객으로부터 일이 오고 있습니다. 거의 사실상 월드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객 수에 대해 고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당신의 고객 몇 명입니까? 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월드 베스트라고 자칭 타이차가 말하고 있는 모든 조사라면 고객 수가 3000명이에요. 30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월드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비즈니스에 있어서 고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결국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나의 고객 수를 3000명 되게 만들어가야 노력해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희 회사가 세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징적으로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럼 당신이 비즈니스에서 당신에게 오다를 주고 일을 주고 돈을 주고 있고 당신의 서비스 사가는 사람의 수가 3000명까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만나더라도 그 비즈니스맨이 저의 고객 수는 한 3000명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뭐 그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과 어떤 네트워크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30명, 100명, 300명, 500명, 1000명, 3000명은 나름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 사람이 처음 사업하면은 어려울까요? 고객 수가 적어서요. 어떤 사람이 큰 대기업이 있다가 나와서 독립했습니다. 그 고객 수가 더 해봐야 10명밖에 안 되겠죠. 10명으로 어떻게 안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노력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돌아다니고 뭐 하는 선에서 명함도 받고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잠재 고객이 늘어나고 고객이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저는 영업의 베스트 멤버들, 최고의 베스트 멤버들을 가끔 직접 간접으로 만나야 되는데 저는 그들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저하고 너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3000명의 고객 이름을 말할 수 있고 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객에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트도 없는 거예요. 고객 리스트도 없고 당신 고객 리스트가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살아있는 고객인가요? 아니요. 전혀 빵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 관리라고 말하기 이전에 고객 리스트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 다음 때에 들어갈 수도 없죠. 그렇지만 비즈니스에 있어서 매출과 고객 수하고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관관계 있어요. 자, 뭐라고 말할까? 고객 수가 늘면 매출이 늡니다. 그렇죠? 고객 수가 2배가 는다면 매출도 2배 정도 늘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고객 수와 매출액은 비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고객이 당신에게 얼마만한 부가가치나 매출액을 가져오고 있습니까?에 대한 것을 전문 용어로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이 쓰는 전문 용어로 그것을 객단가 이렇게 말해요. 객단가, 객단가. 혹시 이 시간 이후로 객단가 이런 말 들으면 그 말은 이게 뭔 말이야? 그게 고객 단가. 그게 뭐냐면 매출액 나누기 고객 수로 하면은 평균 단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매출이 100만 원이 생겼는데 10명이 고객으로부터 오다를 받은 겁니다. 그럼 100만 원 나누기 10명 하면은 인당 1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겠죠. 이게 평균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1인당 평균 매출액을 객단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객 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고객의 이제 퀄리티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매출을 가져오는가냐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처음 사업하면 객단가가 높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되고 될수록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겠고 패키지도 만들어지고 상품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게 되어서 객단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럼 객단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객단가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그 역량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컨설팅 비즈니스에 있어서요. 이제 제가 하는 영역의 컨설팅 비즈니스의 객단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약서 한 장 쓸 때 평균 계약 금액이 얼마냐 그 말이죠. 컨설팅 계약을 하면 프로젝트 계약을 하면 계약 금액이 작은 것도 있겠죠. 좀 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신 회사는 평균 계약 한 건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객단가예요. 유통업체에서 방문해서 거래된 거래 건수가 있는데 거래 건수가 있잖아요. 매출이 나왔잖아요. 근데 한 건당 평균 얼마 정도 거래됩니까? 이게 기업의 경쟁력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고객 수하고 매출이 비례한다고 그랬는데 객단가 있잖아요. 객단가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고객 수라도 객단가가 2배면 매출이 2배 되지 않겠습니까? 컨설팅 비즈니스에서요. 어떤 회사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이제 어떤 컨설팅 회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귀사는 회사 지금 평균 한 건당 평균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했더니 그가 저희 회사는 뭐 비싼 것도 있고 크게 받는 것도 작게 받는 것도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500만 말 듣는 순간 혼자 하는 개인 회사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혼자 하는 개인 회사구나. 그러니까 이 회사는 컨설팅 계약 금액이 500만 원 한다고 합니다. 객단가가 500만 원 한다고 하면 느낌상으로 팀워크가 있다 할지 팀으로 들어간다 할지 되는 것이 아니고 혼자 하는 개인 회사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숫자를 보고 판단한다 이거죠. 저 회사는 1,000만 원 합니다. 1,000만 원? 뭐 유지는 되겠구나. 혼자서 유지는 되겠구나. 저희 한 2,00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2,000만 원. 조직을 갖출 때가 되었구나. 한 5,000만 원 합니다. 몇 명이 하나 보네. 5인 이하. 그렇죠? 저희 한 1억 정도 합니다. 와, 목소리가 좀 있겠네. 어느 특정 분야에서는 독점성을 가져갈 수도 있겠네. 그 이익도 이제 나겠네. BEP가 넘어섰구만. 어려운 시점 좀 지나가는 것 같네. 평균 1억 정도의 계약을 한다면. 3억 합니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겠구만. 나름대로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한국 1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만. 그렇죠? 한 평균 5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국제화 하겠네. 글로벌 하겠네. 이제 드디어 해외 신장 물어볼 5억 합니다. 해외 지사는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왜 이제 5억 한다면 이제 글로벌에 대한 관심과 글로벌에 대한 역량, 그렇죠? 될 것 같아요. 10억 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와 맞서겠구만. 이제 맞서겠구만. 글로벌 컨설팅하고 되게 경쟁을 뭐 맥킨지를 비롯해서만 경쟁하겠구만. 저희 객단가 평균 30억 합니다. 와, 글로벌, 그렇죠? 100억 합니다. 세계 1등이네요. 그렇죠?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객단가가 주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상징성이 그냥 단순한 상징성이 아니라 그 회사의 어떤 파워를 비롯해 모든 것들에 이게 숫자가 들어져요. 그럼 객단가를 올려가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죠? 고객 수를 올려가는 것 똑같이 객단가를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매우 강하게 주장하는 게 세 번째 이야기예요. 1번과 2번을 여러분 들었을 때 이해가 딱 됐죠.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래. 그렇지. 고객 수가 늘면 회사가 매출도 더 잘 되겠구만. 고객 단가 한 사람의 평균 고객 단가가 얼마? 되겠네. 당신의 고객을 업그레이드 하라는 이 속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재방문율. 뭐 율이라고 하면 횟수라고 하죠. 횟수. 재구매율 있잖아요. 재구매라 할까요? 뭐 반복이라 할지. 여하튼 구매 건수. 제가 아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영업을 참 잘해요. 그래서 고객 유치를 너무너무 잘해요. 마케팅도 잘하고 고객 유치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객단가도 좋고요. 고품질의 고가격이에요. 고품질 고가격이고
고객수도 너무너무 많아요. 계속 와요. 그런데 이 회사하고 거래를 딱 하고 나면 계약이 딱 이제 1회가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동종업계의 경쟁업체가 있거든요. 가격이 참 싸요. 품질은 약간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회사의 고객은 100% 다 저쪽으로 가요. 2차 계약은. 무슨 말이냐면 진입을 이 회사를 통해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진입해서 딱 보고 나면 좀 가격이 좀 비싸요. 이렇게 비싼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한번 선택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근데 딱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정보를 알아요. 처음에는 이 회사밖에 없는 줄 알았다가 뭐 그 기간 동안에 정보를 업계 정보를 알게 되면서 경쟁업체도 알게 되죠. 근데 경쟁업체는 제가 보니까 품질이 좀 낮은데 가격이 일단 싸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 두 번째 회사가 국내 1등이에요. 그 두 번째 회사는 영업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제가 방문한 회사가 영업 다 해줘요. 국내 마케팅 다 하죠. 소비, 소름 다 뭐 업계 진입시키는 거 있잖아요. 아, 이런 서비스와 비즈니스 있습니다. 오세요라고 해서 모아오는 거 다 잘해요. 다 끌어다가 1차 서비스 매출 딱 발생하면 다 고스란히 주는 거예요. 2차는 영업비도 발생하지 않고 광고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이트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다 와요. 그렇죠? 자, 재구매 건수, 재방문, 그러니까 반복 횟수를 말해요. 이 책에서 말한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매출을 100만 원 발생시키게 하더라도 한 번 그 사람을 고객으로 만든 순간 그 사람이 몇 번도 올 거로 기대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쓰는 용어가 평생 고객란 말 있잖아요. 평생 고객.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거래 금액이 10만 원이 됐어요. 10만 원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 특성상 서비스상 매달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어이구. 그리고 평생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건의 고객을 유치하고 10만 원 됐다는 것 자체는 숨어있는 말로 보면 이 고객이 우리에게 오므로 해서 1년에 120만 원. 그렇죠? 10년이면 120만 원, 1,200만 원. 그렇죠? 1,200만 원 곱하기 이제 3, 40년. 그렇죠? 그럼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5천만 원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아까 이게 1회 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이 5천만 원 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10만 원이 10만 원 된 고객이 있고 100만 원이 1회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객을 분석할 때 A, B, C 분석하거든요. A급, B급, C급 분석하는데 그것이 거의 100% 모든 방법이 객단가로 해요. 그렇죠? 무슨 말? 우리가 고객할 때 내가 거래를 했는데 우리가 A급 고객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선정 기준이면 이 고객과의 거래 금액이 얼마냐, 그렇죠? 그래서 이 고객은 1억짜리 계약을 하고 있고 이거는 100만 원짜리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100만 원짜리는 C급으로 무시해버리고 1억짜리 고객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이 책의 저자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런데 반복 구매율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이에요. 100만 원인다고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100만 원씩 구매하는 거예요. 1년에 52번. 그리고 30년. 1억은 영원히 끝이에요. 한 번 1회. 그럼 우리가 평생 고객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 1억을 끝나지만 이 사람은 아까 52회 했잖아요. 100만 원 곱하기 52회니까 1년이면 5천만 원이잖아요. 2년만 해도 1억이 돼버리죠. 근데 몇십 년이라면서요. 여러분 그러면 100만 원짜리 고객을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고객 분석하면서 A급, B급, C급 고객 리스트 만들자 하면서 어떻게 보면 A급은 보다 더 잘해주고 이렇게 말하죠. C급은 무시해요. 무시라는 말은 떼내도 된다. 헤어져도 된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한 정보에 재구매율에 있잖아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한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빠집니까? 평생 고객에 대한 어떤 평생 고객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해서 그 고객의 총체적으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 기간 전체 총 기간 동안에 우리 기업이 영속하기를 바라는데 이 고객을 만남으로 해서 어떻게 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거죠. 그에 대한 게 매우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재구매율 같은 거예요. 율. 그러니까 이번에 100명의 고객이 왔는데 100명에서 떨어져 나오는 고객이 몇 명이고 남아서 또 재구매하는 구매율이 몇 명이에요.
재구매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해요? 좋고 낮으면 날수록 나쁘다. 나중에 교재 중에 보면은 표가 있는데 표의 내용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표를 한번 찾아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요. 어느 회사가 두 회사가 있는 경쟁업체야. 한 회사가 현재 마켓시어가 80%나 돼요. 높다 그 말이죠. 한 회사는 20%밖에 되지 않아요. 시장 두 군데를 양분하고 있어요. 80%, 20%. 그런데 재구매율이 80% 된 데는 뭐랄까 50%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시장 점유율 80%인데 한 번 와서 한 사람이 50%는 재구매를 하지만 50%는 재구매 안 한다 이거예요. 재구매율이 50%밖에 안 돼요. 반대로 이쪽 기업은 시장 점유율 20%밖에 안 되는데 재구매율이 80%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이에요. 자, 이 회사는 온 고객 80%라 하는 데는 온 고객이 그대로 다시 남지 않아요. 또 남고 하니까 새로 올긴 올 거고 남은데 저기서 빠져나온 고객 있잖아요. 50%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50% 빠져나온 고객 이쪽으로 오겠죠. 와서 80% 남겠네요. 그렇죠? 여기 20%가 빠져나가서 이쪽으로 가겠네요. 이쪽으로 가겠죠. 가서 또 가봐야 반은 또 돌아오겠네요. 그러면 이 사이클 쭉 지나고 나면 마켓시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현재 마켓시어가 80% 20%라 하더라도 이 재구매율 있잖아요. 재구매율의 차이가 발생하면 결국 재구매율의 편성대로 시장 점유율이 바뀌어 버릴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고객에 대해서 재구매율도 보지 않고 어떻게 고객 관리합니까? 는 문제제기를 이 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고객 업그레이드하다 그 말은 우리가 고객 심리적 분석하는데 매출을 구성하는 3요소를 말한다면 고객 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객단가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재구매 횟수나 재구매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세 가지가 회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거죠. 얼마나 크다? 비례적으로 크죠. 자, 이렇게 제가 말해볼게요. 어느 회사가 현재 대비해서 고객 수가 2배 늘었습니다. 아마 매출 2배 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오다가 올 거니까 고객 수가 많다는 건 데이터베이스 2배 됐으니까 오다 더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현재 고객 수는 모르겠고 여하튼 객단가 평균 단가가 2배 늘었습니다. 그렇죠? 한 고객으로 오는 평균 금액이 2배 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느낌상으로 객단가가 뭐가 되겠습니까? 2배 늘었다. 매출 2배 오를 것 같네요. 평균 재구매율이 구매 건수가 횟수가 2회였는데 4회가 됐습니다. 2번 사던 사람이 4번 사게 됐다는 거예요. 사러 오는데 2번 왔다는 4번 왔다는 거야. 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2번 오는 게 4번 오면 2배 늘겠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설명했던 이 내용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아주 이제 일이 좀 쉬워질 수 있어요. 자, 쉽게 해볼까요? 자, 1번. 저 회사가 2012년도에 2011년 대비해서 매출을 2배 올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세 가지 요소가 다 비례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숫자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1.3 곱하기 1.3 곱하기 1.3을 하는 거죠. 약 2가 될 것 같아요. 1.3에다 1.3 곱하면 1.69 정도 될 것 같고 그 1.3을 곱하면 2가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12년에 매출을 2배 올리겠다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냐면 자, 세 개의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현재 가지고 있는 고객 보유 수 있잖아요. 잠재 고객 수든지 고객 리스트 숫자를 30%를 올리고 평균 매출액의 객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회 객단가를 30% 올리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유지율이죠. 유지율을 현재보다 30% 올리는 전략을 세워서 그게 사업 전략이고 영업 전략이죠. 세워서 그것을 실시하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30% 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 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 늘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추정해요? 한 30% 늘 것 같은데요.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30% 기대치를 달성한다면 아마 매출 2배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국내 많은 비즈니스 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매출액에 관심이 높아요. 회사가 커졌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에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 3요소는 기본 요소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 요소는 이 세 가지를 우리 이해해야 되겠고 이 세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물건 잘 만들면 잘 팔린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품 중심의 사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은근히 이 고객 수에 대한 관심이랄지
객단가에 대한 관심이랄지 또 재구매 횟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경쟁사회 속에서 특히 고객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세 가지의 잘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1번과 2번은 많이 보이기도 해요. 사용도 하고. 근데 3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있는데 이 말이죠. 이것도 있는데 안 보인다 하면서 특히 이 책에서 매우 칼날같이 계속 좀 지적하는 말이 뭐냐면요. 오판에 대한 문제예요. 아까 오판이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한 사람은 금액이 커요. 한 사람은 금액이 작아요. 한 사람은 금액이 크고 한 사람은 금액이 작은데 대신 금액이 큰 사람은 3번 재구매 횟수가 1회예요. 근데 금액이 작은 사람은 재구매 횟수가 반복성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수십 회 반복성이 예측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은 고객입니까? 라고 할 때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현재 관리 방식으로 해서는 이 중요한 고객을, 평생 고객을, 정말 평생 매우 큰 회사 유익을 끼친 이 고객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는 말이 이제 매우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목소리예요. 고객 선별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 매우 강하게 주장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요새 많은 회사들이 그 브랜드랄지 제품별 경쟁을 많이 해요. 사업부제. 그러면 여기 A 사업부가 있고 이 B 사업부가 있어요. A 사업부, B 사업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매출이 얼마다, 이익률이 얼마다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뭐 예를 들어 사업부가 많잖아요. 사업부 단위로 은근히 눈에 보이지 않게 비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은근히 또 사업부 단위로 이렇게 숫자랄지 금액이랄 이익이란 정말 뭐 비교의식이 눈에 보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니까 경쟁이 실시니까 정보 공유가 잘 안 돼요. 자, A 사업부의 고객 리스트가 있겠죠. B 사업부의 고객 리스트가 있어요. 자, 극단적으로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A 사업부, 두 개 써볼까요? 자, A 사업부와 B 사업부가 있는데 고객이 가라는 고객과 나라는 고, 다라는 고객이 있어요. 3명 있는데 자, A 사업부, B 사업부에서 가라는 고객은 여기에 100을 하고 있고요. 가라는 고객은 여기 A에 대해서 B엔 빵이에요. 나라는 고객은 여기에 빨고 이거 100이에요. C라는 고객은 80, 80이에요. 자, 이 숫자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제품별 하고 있는데 고객이 3명이 있어요. A라는 고객, B라는 고객, C라는 고객이 있는데 A라는 고객은 A 사업에 대해서 100의 매출을 가져오고 있고요. B 사업에 대해서는 매출 기여도가 제로예요. 나 고객은 A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요. B 사업의 매출을 100을 발생시켜요. 다 고객은 A에 대해서 80, B에 대해서 80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 고객 관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자, A 사업부에서는요. A 사업부에서는 가, 나, 다 고객에 대해서 가는 A급, 다는 B급, 나는 C급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B는 이게 나가 A급이죠. 이게 B급이고 이게 C급이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회사에서 뭐라 합니까? 가, 나, 다 중에서 A급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A급에 집중하라 그랬으니까 A 사업부는 가 고객에 집중하겠네요. B 사업부는 나 고객에 집중하겠네요. 다는 어떻게 될까요? A와 B 양쪽부터 찬밥이네요. 고객 떼고 안 해줘요. 상대적으로. 그쵸? 근데 이 회사 매출로 봐서는 가 고객 회사에 기여하는 매출 기여도가 100이고 나 고객 100인데 다는 160이잖아요. 80, 80이니까. 50만 넘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회사가 있는데 제가 사장님입니다. 고객이 3명 있어요. 3명 있는데 내가 회사 사장 입장에 봐서는 100을 기여하고 100을 기여하고 160을 기여하고 있고. 근데 각 사업부 입장을 봐서 뭐 합니까? 160 기여하는 사람은 쳐다보고 부르지도 않아요. 간담회 할 때도 부르지도 않아요. 리스트 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 문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품별 조직은 제품 조직, 사업부 조직 있잖아요. 프로덕트 중심의 조직이 과연 쉽게 말해서 회사로 봤을 때의 고객 기여 높은 거 있잖아요. 높은 것을 제대로 애우할 수 있고 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제기 하는 것이 당신의 고객을 업그레이드하라라는 말의 가장 깊은 뜻 있잖아요. 뜻의 생각은 뭐냐면 고객 심층 분석하라는 말인데 심층 분석 3요소 있죠. 3요소 중에서 첫 번째 고객 수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객단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두 개뿐만 아니라 재구매 건수, 재구매 횟수
재구매율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두 개는 잘하고 있다면 세 번째 걸 무시하고 있다면 세 번째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비례성이 있으니까 말 뜻이 뭐냐면 자 A사, B사가 있는데 A사는 재구매율 40%밖에 안 되고 B사는 재구매율 60% 된다면 두 개 경쟁한다면 재구매율 높은 쪽으로 결국은 판도가 바뀔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죠? 근데 이걸 무시해서 되겠습니까?에 대한 내용을 당신의 고객 업그레이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여러분 정리해서 매출은 고객수, 객단가, 재구매 건수, 횟수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런 공식을 잘 만들어 놓고 나면 일이 매우 편해질 수 있어요. 뭐 합니까? 사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 전략을 세우는데 매출을 2배 올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십시일반으로 나누어서요. 상징성은 있고 비례성은 있는 거니까 비례성이 있잖아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내가 뭐 합니까? 이건 이렇게 대응하면 좋겠다. 에 대한 범죄.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한다면 개론으로서요. 설명한다면 재구매율에 대한 거가 평생 금액 있잖아요. 평생 금액. 그러니까 평생 금액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고객 평가할 때. 그러니까 일회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영속성이 있어야 되고 반복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점에 대한 것을 특별히 많이 고려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재구매에 대한 것을 율이나 횟수에 대한 것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이게 많아버리면 뭐 합니까? 나머지 앞에 것을 다 엎어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심층 분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당신의 고객 업그레이드 하라는 말 중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중에요. 한 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117페이지를 하면 보십시오. 아, 117페이지, 1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고객들의 수를 보면 된다고 하고 물음표를 붙여놨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새 인터넷 기업 있잖아요. 닷컴 기업들 있잖아요. 인터넷 기업 닷컴 할 때 주로 하는 게 방문객 수. 그렇죠. 방문객 수랄지 이렇게 사이트에 접촉하는 횟수 있잖아요. 그거로서 그 규모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뭘 말하냐면 방문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포털 사이트에는 방문객 수가 몇 명이니 고객 한 명당 얼마로 평가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된다. 그래서 고객 그 방문 있잖아요. 그 숫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분석을 하면서 뭐냐면 글쎄요, 그거 허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허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허수. 그래서 허수. 그러니까 신경 써서 말 뜻이 뭐냐면 그래서 인터넷 방문이라는 것이 바로 매출과 얼마나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그것은 우리가 추정치잖아요. 뭐 전 세계 인구가 몇 억, 60억이고 그들의 30%가 우리 걸 사용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이제 숫자가 큰 숫자 나오는데 그게 너무 이게 가정이 너무 허술한 것 같다. 그렇죠? 그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숫자들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숫자 장난에서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를 든다면 제가 인터넷 SNS를 할지 인터넷 포털을 통해 가지고 또는 일반 우리가 말하는 마케팅 수단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내가 이제 맡깁니다. 홍보 대행 업체들 일을 맡겨요. 우리가 이번에 세미나 한번 하려고 하는데 고객이 필요하니까 좀 모아주세요. 두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 1번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저기 문서로 해가지고 각 집에 우편물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DM 발송이라고 DM 발송 전문 업체. DM 발송 전문 업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요, 그러니까 저희는 DM을 2만 곳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2만 곳에 보내드립니다. 2만 곳. 그렇죠? 숫자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2만이라는 숫자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크다 이걸. 저희는 DM 발송하는데 뭐 문서로 인쇄서 보내든지 우편물로 보내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보내든지 저희는 DM 발송합니다. DM 발송 전문 업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뭐 2만 건 이렇게 말했어요.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 배너 광고 해드릴게요. 배너 광고. 배너 광고요? 그 와서 보는 사람 수는 얼마나 돼요? 예, 저희 배너 광고에 클릭하는 숫자만큼 저희가 인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읽어본 사람이니까. 그 쉽게 해서 저희가 DM에서 발송하면 그 보는 사람 숫자 말한 거 똑같이 내가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를 딱 했는데 배너 광고에 나와 있는 이제 그 클릭 숫자 있잖아요. 그건 체크되니까 그것만큼이 우리가 광고했다고 선전했다고 보고 거기서 뭐 비용을 지불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두 곳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합시다. 제가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모으려고 해요. DM 업체를 통해서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DM 발송 업체는
퍼센트가 낮더라도 이제 쉽게 해서 그 보고 오는 사람이 낮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양이 너무 크니까 2만 명이니까 비율은 낮더라도 뭐가 되겠습니까? 숫자가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1회 커 보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뒤에 포털 사이트에 배너 광고 들어오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다시 봅시다. 저희 회사 KR 컨설팅에서 공개 세미나를 한다고 DM 발송 업체를 통해서 한번 광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배너 광고를 통해서 한번 광고를 했는데, 이번 1회가 아니고요. 몇 달 지나서, 2달, 3달 지나서, 공개 세미나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자, 배너 광고를 통해서 저희 회사를 접촉한 사람은, 아니, 배너 광고 말고 DM을 통해서 본 사람은 광고 전달을 보는 순간 대부분의 경우가 버려서거나 찢어버려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저희가 공개 세미나라는 정보를 알지를 못해요. 다시 한번 보내지 않는 한 알지 못하니까 뭐가 되면 재구매율이 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재구매는 제로가 될 수 있어요. 아까 2만 명 1회용이었다 그 말, 1회용.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배너 관계를 통해서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일상생활과도 포털 사이트에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게 고객이 DM을 통해서 만나는 고객은 1회였어요. 한 번 봐서 정보 보고 의미 있다 없다 판단해갖고 됐다 안 됐다 끝나고 그러는데 그 다음 우리가 사실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우리 이 세미나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배너 광고의 고객은 누구냐면 포털 사이트의 고객이거든요. 포털에 들어와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클릭해보는 사람인데 클릭해본 사람이 결국은 포털 사이트에 들어온 고객은 그 포털 사이트를 자주 빈도수 있게 방문한다는 거죠. 이 세미나에 들어올 때 배너 광고를 통해서 들어올 때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세미나에 와봤던 안 와봤던 우리 회사에 인지하고 있어서 내가 세미나 공지하든 하든 계속 한 번씩 들어와 보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면 심지어는 제가 두 번째 세미나를 할 때 제가 홍보업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그냥 광고만 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인데도 불구하고 DM 쪽을 통한 고객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보고 온 사람이 제로일 거고요. 배너 광고를 통해서 접속했던 사람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배너 광고를 통해서 홍보가 됐기 때문에 하고 들어와도 이런 세미나가 있나 하고 신청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단가 있잖아요. 이게 그 1회로. 실제 그 다음은 예정돼 있질 않아요. 확정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어느 것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저 평가를 어떻게 하면 숫자 곱하기 퍼센트. 숫자 곱하기 퍼센트. 그렇죠? 그 두 개로 봤을 때 우리가 오파를 안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제가 말했던 뜻에 숨어 있는 뜻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재구매 건수나 횟수에 대한 고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해요. 그 액션이 재구매 건수나 거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효과가 있나 없나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면 의사결정이 아까 이런 숫자를 보니까 DM 발송의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겠네. 이건 해봐야 그 포털에서 와봐야 그 배너가 들어온 사람 얼마 안 될 것 같고 건당 얼마 주기로 했는데 건당이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2만 건 보낸다는 1인당 10원씩 계산해 주겠다 그 말이죠. 예를 발송을 하는데 여기는 뭐고 1인당 50원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바닥에서 꼭 이렇게 세미나 올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종합적으로 토탈로 이렇게 잘 연구해서 분석해 보면 50원이 실제 우리 매출에 기여하는 바는 200원이 될 수가 있겠고요. 50원짜리 그 200원이 벌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겉으로 10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0원밖에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10원 투자해서 20원 벌랍니까? 50원 투자해서 200원 벌랍니까? 그럼 150원 남네. 여기 10원밖에 안 남고. 그럼 또 생각이 더 바뀌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숫자만 가지고 이게 숫자만 갖고 현혹돼서 놀지 말고 거기에 실질적인 성과 중에서 특히 고객과의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에 쓰다가 딱 나온 최종 결론 중에 숨어있는 말 한마디 뭐냐면 결국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뜻 한마디 따면 당신 고객 한번 만나면 평생 고객이 되도록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죠? 작아 보이지만 커져가고 있는 고객. 작아 보이지만 오래가는 고객. 만났다 그러면 평생 같이 갈 고객. 그것이 회사의 돈이 되는 겁니다. 사업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만난 고객이라도 당장 끝내버리지 말고
재구매 횟수를 늘려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그렇죠?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용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책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또 여러분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쪽에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저기 뭐냐 163페이지에 있던 내용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중에 뭐 이런 말 나와요. 1000명의 잠재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용은 인터넷 배너 광고가 $5인 반면에 다이렉트 메일은 $200나 된다. 뭐 다이렉트 메일 응답률 1%고 뭐 웹사이트 접속자는 어떻게 되고 쭉 했을 때 뭐 맨 밑에 둘째 줄에 보면 고객 한 명당 유치 비용을 계산하면 다이렉트 메일은 $20고 인터넷 배너 광고는 $100나 된다. 이런 숫자를 보면 느낌이 뭐가 되니까 아이고 다이렉트 메일은 $20밖에 안 되고 한 명 유치에 들어가는 총 토탈 비용이 인터넷 배너 광고는 $100니까 어이구 5배나 비싸니까 인터넷 배너 광고는 안 좋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 딱 164페이지 딱 넘겨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배너 광고를 통해서 유치된 고객들의 생애 가치는 생애 가치. 그러니까 계속 생애 가치는 $245이고 다이렉트 메일을 통해서 유치된 고객의 생애 가치는 $69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회로 봤을 때는 숫자 차이가 5배 차이 났는데 생애 가치가 이제 재구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가치. 그 고객을 한번 만나고 나면 결국 그것이 회사 매출이 얼마 기여될 거로 생각됩니까? 그죠? 생애 가치 개념을 딱 놓고 보니까 뭐가 됩니까? 다이렉트 메일이라는 것은 일회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생애 가치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훼손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배너 관계를 통한 것은 한 번 관계를 맺으면 계속적 유지 관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거 같으면 그것은 훨씬 더 금액이 커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생애 가치 개념을 도입해 버린다면은 의사결정이 반대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라는 게 계속 이제 그래서 이제 당신이 만난 모든 고객을 그렇죠?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상해 가치를 고려하시오. 그리고 재구매 횟수를 고려하시오. 그래서 그 재구매 횟수가 늘어날 수 있는 고객을 잘 검토하시오.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요. 상해 가치를 계속 검토하는 중에서 계속 잘 안 나오는 숫자가 뭐냐면요. 고객도 상해 가치 기준에 했을 때 여기는 건수, 횟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커져가고 있는 고객이 있고 작아지는 고객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성장하는 고객이 있고 성장하지 않는 고객이 있죠.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를 2군데를 컨설팅했어요.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요. 근데 그 2개 회사는 서로 경쟁업체예요. 경쟁업체가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화장품 용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하나는 A사에 납품하고 하나는 B사에 납품하는 거예요. 제가 2곳을 방문하게 됐을 때 2곳의 규모가 비슷했어요. 매출액이 비슷했다 그 말이죠. 거의 같았어요. 그리고 서로 뭐 이렇게 잘 아는 업종이고 서로 다 뭐 화장품 용기 케이스가 아주 예술적이에요. 아주 뭐 이렇게 기술도 좋고 신기술 신고동에서 막 했는데 실력을 제가 분석했을 때 똑같았어요.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자, 참고로 그때 당시 2 회사의 매출액이 한 100억 원 정도 했어요. 2 회사의 매출액이. 2011년 말 결산했는데 한 회사는 없어졌습니다. 왜요? 요새 그 화장품의 그 경쟁 마켓 쉐어가 너무 편중이 심해가지고요. 다른 데가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매출이 감소하니까 BEP가 안 되고 등산하니까 이 회사 문 닫았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이 회사 있잖아요. 아까 좋은 고객 만난 회사 있잖아요. 얼마 전 물었더니 매출이 3천억을 돌파했다고 저한테 그래요. 10년 사이에 30배 커졌네요. 그리고 지금은 계열사도 몇 개 만들었어요. 10년 전에 제품의 프로덕트와 기술과 실력은 제가 보기에 똑같았고 규모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줄을 누가 섰는가, 그렇죠? 여기는 줄 잘 섰네요. 성장하는 고객과 손잡았어요. 여기는 시장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손잡았어요. 그랬더니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장하는 고객입니까? 아니면 경제 지고 있는 고객에 따라서 그 회사의 미래 가치가 미래의 모든 것이 크게 바뀌는 것도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뭐죠? 그러면 우리 고객의 미래의 성장 가치죠. 성장에 대한 것을 어떻게 포커싱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그건 로직이 명확하지 않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점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또 팩트 하나 또 고려할 수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고객의 성장성에 대한 거. 그렇죠? 고객이. 여하튼 그것은 뭐 변수라고 생각할 때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생애 가치에 대한 개념을 고려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요 표 이거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이 표와 관련된 도표가 어디가 있냐면 168페이지에 보시면 제품 1, 2, 3, 4가 있고 고객 1, 2, 3이 있죠. 그래서 고객 중심의 경영과 제품 중심의 경영 이렇게 썼는데 거기 보면 내용이 뭐합니까? 제품별로 보게 되면 고객에 대한 등급이 A, B, C가 달라질 수 있겠고, 그렇죠? 근데 고객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자 이제 회사에서 고객 중심으로 보면은 160으로 보일 거고요. 프로덕트 중심으로 보면 180, 180 이렇게 보일 거다 이거죠. 그렇죠? 칼럼으로 봐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요거에서 매출이 180이고 요도 매출 180이래요. 100과 80, 100과 80. 근데 고객 이렇게 고객과저 보면은 100, 100, 160. 그렇죠? 그래서 프로덕트 관점으로 보지 말고 고객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객 관점.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영역 중에서 지금 현재 모두가 사업 부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과연 데이터베이스가 공유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렇죠? 사실은 같은 회사의 A 사업부에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B 사업부에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같은 회사 데이터베이스니까 사실 뭐 공유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찌 말하면요, 마케팅을 하면서 뭐 고객 데이터베이스 있고 우리 회사 고객이기 때문에 A 사업부 거래하고 있는 고객의 B 사업부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또 용이할 수도 있겠죠. 같은 회사니까 이거 있죠. 근데 그러한 어떤 고객 관리적 측면,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고객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그렇죠. 외부에서 고객 수 늘리는 것보다는 A 사업부에서는 B 사업부 거래하고 우리하고 거래하고 있지 않은 고객들 있잖아요. 그걸 소팅에다가 그것을 플러스키고 그저 어나운싱을 한다랄까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면 훨씬 더 단기간에 시너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점을 하나 말한다면요. 고유 기술과 관리 기술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컨설팅 영역은 100% 관리 기술 영역이거든요. 어떤 회사마다 제품마다 고유 기술이 있어요. 근데 고유 기술과 관리 기술은 어떤 상관관계에 있습니까? 둘 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컨설팅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요. 고유 기술이 있는 곳에 관리 기술을 얹히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가지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 기술이 없는 곳에요. 관리 기술만 들어가가지고는 효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고유 기술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기술은 있는데 시너지가 안 되고 1 플러스 1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일하는데 한 사람이 인간관계 안 좋아하고 신뢰감이 없어가지고 발목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론상으로 혼자 일해서 안 돼가지고 한 명을 더 붙여 1 플러스 1을 했는데 그럼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일하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괜히 이렇게 사악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이 0.5가 돼버린 경우가 나와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괜히 사람 옆에 있으니까 일을 더 안 됩니다. 못해. 뭐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시간 더 뺏겨요. 그렇죠? 1 플러스 0.5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 플러스 2를 기대하고 있는데 0.5 돼도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1 플러스 1이 0.5가 아니고 1.0이 아니고 1.5가 아니고 적어도 1을 넘어서 3, 4, 5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관리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기술이 분명히 효과성은 있어요. 근데 뭐랄까? 고유 기술을 서포팅하는 기능으로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팀워크와 시너지를 만들면서 동기부여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근데 고유 기술이 없으면 안 되죠. 이 책은 마케팅, 고객, 영업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책을 잘 보다 보면 이제 프로덕트 중의 경영에 대해서 그렇죠? 좀 그러면 안 된다, 이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제품 중심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기술의 영역이거든요. 고객 관리 기능은 관리 기술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품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나 조직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의 퀄리티 있잖아요. 납기랄까 기본 자세 있잖아요.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그 서비스 퀄리티나 그것은 좋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답보 상태에 있다 그 말이죠. 거기에다가 고객 중심의 고객 관점의 경영을 더하게 되면 드디어 뭡니까? 한 단계 회사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고객 관리 무시했던 고객 관리도 고객의 만족도도 뭐합니까? 더 레벨업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객 여기 이제 써진 말은 제품 중심의 경영을 버리고 그렇죠? 고객 중심의 경영으로 가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 합니까?
제품 중심의 경영만 하셨는데 고객 중심의 경영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표현이 되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뒤에 하나 더 재밌는 거 볼 수 있는 게 113페이지에 보시면요.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인센티브 시스템의 용어는 한마디로 설명해서 뭐냐면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센티브가 동기부여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객을 더 유치하고요. 고객 관리를 매우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제로라면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보상 시스템에서 직원에 대한 보상 시스템에 있어서 쉽게 해서 얼마 전에 어느 금융권에 미팅을 했는데요. 금융권에 미팅을 했는데 그 금융권의 담당자가 저한테 깊은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고민 내용이 뭐냐면요. 회사에 도입하면 아주 좋은 신상품이 나와서 고객사에게 제안을 했는데 채택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해서 충분히 좋은 상품이 있어요. 고객 프로포즈를 제안했어요. 분명히 좋아요. 자기로서는 자기가 이게 금융계통의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는 이 상품에 대해서 신뢰하고 매우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저희 고객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객을 위해서 이거 하면 매우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객을 잘 알고 있고 그 회사를 알기 때문에 그 회사 이게 엄청 좋은 상품이라고 자기는 100% 신뢰한다 이거예요. 고객 했는데 고객 채택률이 제로다는 채택률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게 좋은 상품이라고 하는데 왜 채택률이 제로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센티브 시스템이요. 자, 그 상품을 이 회사에서 이제 고객사가 도입을 하잖아요. 도입해서 잘 될 확률이 매우 높다 했잖아요. 잘 될 거예요. 99%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된다 해서 사장님으로부터 말 한마디 지나는 말로 그냥 수고했네. 이 말 듣는 정도가 매우 잘 된 케이스고요. 보통 경우는 그건 단의 기본 업무인데, 그렇죠? 원래 잘해야 되는 거 당신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이익이 더 는 거 있잖아요. 이익이 많이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뭐죠? 문제가 뭐 이렇게 보상이 없다는 게. 그런데 우리 킥코부터 시작해서 만에 하나 잘못되면 무조건 옷 벗어야 된대요. 책임져야 된대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금융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권을 했어요. 계약권을 했는데 확률 100%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99%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잘 되는 확률 99%예요. 근데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담당자 있잖아요. 담당자 책임지고 옷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어느 실무자가 그렇죠? 잘해봐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고 잘못되면 회사를 사직해야 되는 이 상황을 의사결정할 담당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인센티브 시스템이에요. 자, 우리가 고객 관리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할 사람이 실무자들이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실무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딱 하는데 열심히 잘해봐야 그렇죠. 나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고 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큰 리스크 있잖아요. 손해가 잘못이 발생한다면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자, 그 말이죠. 그래서 결론 뭐랍니까? 고객관리 정말 잘하고 싶으면 조직과 체계도 잘 정비할 뿐만 아니라 거기 적절한 인센티브 있잖아요. 인센티브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고객 유치를 잘하고 이 세 가지를 잘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양이라도 금전적이라든지 뭐 어떤 모양이라도 그 본인이 느낄 때 정말 우리 회사 이걸 KPI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관점이 되고 있고 그걸 기여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뿌듯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조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잘하는 어느 회사를 조직해 갔더니 거기는 돈 안 들이고 인센티브를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럼 뭐냐면요. 박수 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불러다가 앞에 서서 자랑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참 잘하셨는데 우리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뭐 박수 속에서 앞에 등장해가지고 마치 무슨 뭐 대단한 뭐 성공사를 발표하면 뭐 해갖고 주춤거리면서 쭈삣거리면서 뭐라고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기 성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성과는 좋으니까 발표시키니까 뭐 막 박수 쳐주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다 모이자 박수 쳐주는 정도는 돈도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업원은 얼마나 매우 강한 자부심을 느끼죠.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돈 들이지 않고 종업원을 동기부여시킬 것인가. 그렇죠? 인센티브를 해야 되잖아요. 인센티브라고 하는 꼭 금전적인 거 인센티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분위기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사례 한 가지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뭐 인센티브가 되겠는가 보세요. 조선소 있잖아요. 배 만드는 조선소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가 뭐냐면 배를 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진수하기 전에 이렇게 테이프 커팅을 해요. 이렇게 딱 그 전문용어로서 명명식을 합니다. 그러면 선주 측에서 딱 와요. 선주 측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도끼 같은 거로 땅 쫙 해서 그냥 풍선도 딱 터뜨리고 배를 다 만들고 나면 명명식을 하거든요. 명명식을 합니다. 명명식 할 때는 그건 그 배가 드디어 이제 세상에 이제 이름 이렇게 명명식 이제 배가 다 만들었으니까 배를 이름 붙여. 그렇죠? 그럼 와서 이제 그 선주 측에서 와서 행사를 해요. 명명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 도열해가지고 다 이제 탁 차리고 행사니까 그 단상에는 선주 측이 딱 오잖아요. 그렇죠? 선주 측이 오죠. 그리고 이제 단하에는 이제 그 일에 관계됐던 많은 이제 직원들이 딱 줄 맞춰서 딱 해서 우리 이제 연병장에 조회하듯이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조선소에서 배를 진수할 때마다 보는데 여러분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전, 삼성중공업이 1년에 진수하는 배 있잖아요. 명명의 척수가 100척이나 돼요. 엄청 많아요. 100척은 뭘 말하냐면 1년에 52주밖에 안 되잖아요. 매주 한두 척이 이 말이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벤트가 매주 있는 거예요. 배 선주는 곳곳 전 세계에서 오지요. 그 나라에서 오니까 선주는 배 주인이 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저는 회사 상의를 해가지고 뭐냐면 진수식 때 부부 동반 초청하는 거예요. 격려해줄 사람 있잖아요. 격려해줄 사람 부부 동반으로 진수식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선 감독자든지 매주 있으니까 그렇죠? 자주 있으니까 명단 뽑아서 계속 부부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가지고 진수식에 단상에 배열시키는 거죠. 그리고 선주적으로 악수 한번 하고 기념사진 한번 찍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느 날 어느 직원 집에 갔는데 완전 그 집에 가보더라고요. 배 만드는 회사에서요. 명명식 때 단상에 올라가서 기념사진 찍었다는 부부가 찍었다는 것은 그건 평생의 명예죠. 그렇죠? 조선소의 진수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이벤트예요. 배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명명식이라는 게 매우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배 잘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뽑혀가지고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그렇죠? 딱 회사 가가지고 그 장소에 식장에 딱 가가지고 딱 이렇게 수고했다고 직원 대표가 되는 거죠. 대표로 수고하신 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랑스러운 우리 회사 직원 그런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진 하나 찍었어요. 그건 비용 들어가거나 등등하는 거 거의 없죠 사실은요. 그렇지만 그 뽑힌 직원의 그 애사심과 그렇죠? 그 관계된 부인과 그 가족의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마음 자세가 전과 다 같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게 인센티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센티브 시스템은 꼭 모든 것을 금전적인 보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종합적으로 보면 아주 많은 인센티브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을. 근데 쉽게 해서 보상 없는데 고객 관리 잘 될까요? 지표만 잘 만들고 할까요? 아까 말한 역작용 있잖아요. 아까 말한 잘 돼봐야 본전, 잘못되면 내 죽는다. 그러면 반대로 가죠. 그래서 절대 안 하겠죠. 절대. 그러면 그것은 연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 가장 중요하게 설명할 수 있는 페이지 한 장을 고르라면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에 보면은 목차가 있는데요. 제품 중심의 마케팅 계획하고 고객 중심의 마케팅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그 목차표 있죠. 일람표. 뭘 관심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제품 중심의 마케팅 계획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이 보통 일반적인 표준형을 그대로 써놔서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주요 요약, 상황 분석, 경쟁자 정의, 카테고리 분석, 자사 및 경쟁사 분석, 고객 분석, 상황에 대한 몇 가지 가정. 그래서 밑에 제품 관련 목표, 그 다음에 제품 브랜드 전략, 마케팅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재무 자료, 그다음 모니터링 및 관리, 상황 대응 계획 이렇게 쭉 이게 목차예요. 마케팅의 목차가 제품 중심에. 근데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오른쪽 이야기거든. 고객 중심의 마케팅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상황 분석에 딱 보면은 상황 분석에 1번이 첫 번째 하나 고객 분석하면서 오른쪽에 뭐라고 씁니까? 고객 생애 가치, 그죠?
고객 생애 가치가 뭐고 이건 말하는 거예요. 고객 생애 가치. 그러니까 그 고객이 한 번 만난 고객이 이 회사에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기여를 할 것입니까? 그걸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큰 파트 2의 상황 분석을 끝내고 나서 밑에 3이 내려오면 고객 관련 목표 나오죠. 고객 전략, 마케팅 프로그램, 재무자료 쪽에서 고객 관련 목표가 3으로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고객 관련 목표가 뭐냐는 거죠. 고객 관련 목표. 고객 수 얼마로 늘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객단가를 얼마로 하려고 그래요? 생애 가치를 얼마로 올리려고 그래요? 이게 KPI 목표치가 있냐는 거죠. 그죠? 이런 목표치가 없으면 회사 매출을 이제 우리가 제품만 잘 만들면 매출이 2배 올라간다? 그래서 로직상으로 좀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을 관리하면 고객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고객을 업그레이드하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는 경영혁신 기법들 중에요. 예를 든다면 린 기법이 있어요. 린. 린 기법 뭐와 유사하면 TPS 뭐하고 도요타 프로덕트 시스템 린 기법이 있는데 린 기법에 보면 정의 중에 낭비의 정의가 있어요. 낭비 정의. 낭비. 이렇게 제가 개선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낭비다. 낭비는 무엇인가? 정의하는데 린 기법의 낭비의 정의가 뭐냐면은 고객에게 효용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낭비다. 라고 말하면서 고객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낭비다. 고객이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는 것은 낭비다. 근데 그 맨 밑에 한 줄 린 정의에 하나 써져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가치는 고객만이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일 잘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성공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고객이 나를 보게 마음에 들어야지 성공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고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객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린 프로덕트 시스템이나 린 기법도 상당히 파워풀해요. 여러 면에서 제가 볼게 장점이 많은데 그 출발점이 고객 기반이에요. 고객 기반이란 말이지. 어떻게 고객에게 린을 잘하면 결과가 되면 고객의 QCD가 좋아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고객이 더 보기에 차별화된 요소, 고객이 보기에 린을 하지 않는 회사 그거 얼마까지 만들어야 되겠어요? 글쎄요. 만들어 봐야 알겠는데요. 그거 한 달 내에 돼야 되는데 글쎄요. 한 달에 될지 모르겠어요. 린 안 하는 회사. 그쵸? 린 하는 회사. 그거 언제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하신가요?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럼 3일 내에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린적 회사. 그죠? 린 아닌 회사. 그죠? 뉘앙스가 분명히 달라요. 린 아닌 회사 왜 알 수가 없을까요? 영업에서 아무리 말해 생산에 프로덕트 미스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 동시 생산하니까 지금 투입하면 이게 어떻게 순서 타가지고 얼마 걸릴지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다만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평균 데이터는 있어요. 그동안 실적 데이터. 평균 한 달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납기를 한 달을 내가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실적을 보니까 평균 한 달쯤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꼭 한 달을 끝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나름대로 관리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만은 생산이 제 말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관리가 될 때 납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수는 없네요. 그래서 약속 못해요. 납기 약속 못합니다. 고객이 한 달 넘으면 긴데 보름은 땡겨줄 수 없어요. 고개를 흔듭니다.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린은 그렇게 절대 안 하죠. 린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린은 고객 관점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리뷰하고 정립했기 때문에 고객의 납기 약속을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저희 프로세서에서는 2주 내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급하시면 더 빨리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러면 린의 기법을 적용한 회사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제가 린을 말한 이유도 뭐냐면 고객 관점이라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경영혁신 기법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로 갑니까? 모든 기법이 고객 관점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린이라는 용어를 했는데 그 린이라는 용어는 여러분 제조에 관계된 사람은 잘 알겠지만 또 제조 관계된 사람은 그 린? 그 처음 듣는 말이 그 뭐야? 그럼 좀 그 문과 쪽 경영 기법 혁신 기법 말할까? BSC 밸런스 스코어 카드 있잖아요. BSC 그렇죠? BSC 기법을 보면 재무 성과를 내려면 이렇게 하죠. 뭐 합니까? 고객 관점에서 이렇게 재무 관점, 고객 관점, 프로세스 관점, 학습 관점 4개 관점에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업을 평가할 때 무형자산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형자산인 재무만 평가하지 말고 무형자산 봐야 되니까. 그럼 무형자산 대표적인 게 고객 가치, 고객 관점, 프로세스 관점, 그 다음에 뭘까? 학습 관점에 그 3가지를 고려해서 4가지 봐서 봐야지
균형 있는 기업의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치 평가가. 근데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뭐냐면 재무 평가를 잘 하려면, 그 좋아지려면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 인과가 고객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객으로부터 오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많은 회사가 재무 관점에 관심 있어요. 매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인지 관심 있어요. 근데 BS 기법에서는 예 맞습니다. 재무 관점을 잘 좋게 만들려면 뭐 합니까? 반드시 고객 관점이 선행돼야 되고 고객 관점의 지수나 그 역량이 강화되면 당연히 재무 관점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성과를 내기를 원한다면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고 고객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게 BSC 논리예요. 그것까지만 말하면 좀 미안하니까 한 가지 더 말하면 근데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일 잘해야 되니까 프로세스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일 잘하고 보면 똑똑해야 되니까 공부 많이 시켜야 됩니다. 인재 양성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까지 말이 있어야 이제 BSC가 완결되는 거죠. 근데 첫 단추가 뭡니까? 재무적 성과를 잘 내려면 반드시 고객 관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돼야지 재무 성과는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 관점에 대해서 고객 중심의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187페이지에 있는 가치 사슬이라는 그림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요 결론을 두 개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잠깐만 한 줄만 읽어볼까요? 197페이지에 19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있는 게 고객은 기업의 소중한 자산임을 설명한다. 그 밑에 고객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맨 밑에 줄 고객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말한 내용 중에서 그 한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리고요.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하죠. 214페이지 보면 부록 B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고객 유지율이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케이스 스터디가 하나 있어요. 케이스 스터디가. 그러니까 고객 유지율과 시장 점유율이 어떤가 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은 시장 점유율과 고객 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가지고 이렇게 두 브랜드는 동일하게 5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 유지율이 A 브랜드는 95% 유지율을 가지고 있고 B 브랜드는 80%를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에 대한 연습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14페이지, 15페이지 쭉 설명을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다 해가지고 맨 마지막 최종 결론이 나왔죠. 그렇죠? 결론이 바로 거기에 보면 쭉 나와서 예, 215페이지에 뭐 중간쯤에 나와 있네요. 브랜드 A의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르면 고객 이탈률이 5%에서 회기마다 3명이 거기서 간다. 그리고 고객 B의 시장 점유율이 20%가 되면 뭐 똑같아진다. 결국 뭐냐면 뭘 말뜻이냐면 원래 시장 점유율이 50대 50이었는데요. 50대 고객 유지율이 한쪽은 80%고 한쪽은 95%였다. 이게 고객 A의 유지율이 95%고 고객 B의 유지율은 80%였는데 현재 시장률은 50대 50이었어요. 반반인데 하나는 95% 유지율이 있고 하나는 80% 유지율이 있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객 A사는 95%인데는 보니까 80%가 된다는 거예요. B는 20%가 된다는 거예요. B는 20%. 그러니까 고객 유지율 있잖아요. 고객 유지율이 높고 낮고에 대해서 한쪽은 95%의 고객 유지율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80%의 유지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시장점이 현재는 50대 50이에요.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A사 95% 유지를 가지고 있는 데는 마켓 쉐어가 50% 80%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고객 유지를 80% 가지고 있는 회사 얼마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아 보여 80% 있는 회사는 20%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그 수렴되는 최종값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고객 유지율이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목소리죠. 그 연습 문제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당신의 고객을 업그레이드하라. 말해서 특별히 이게 평생 생애 가치에 대한 거, 또 고객 반복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을 잘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네요. 우리가 제품 중심의 사고만으로서 완전하지 않고 고객 중심에 대한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토탈 전사적 관점에서의
고객에 대한 평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평가 시스템이 고객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과연 온전하고 균형 잡혔는가에 대한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객 관계된 의사결정을 할 때 고객의 생애 가치에 대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객에 대해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문화가, 이제 기업의 문화가 아까 지난 시간 설명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직적 조직에 대한 게 너무 많아. 수평이 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런 쪽의 관점에서 말했다면 이번 시간에 특별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드리면 제품 중심의 사고로서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고객 중심의 사고와 관리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그걸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그러한 내용이 지금 당신의 고객을 업그레이드하라 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신의 고객을 업그레이드하라 라는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